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만의 도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대박을 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도예과를 졸업해 국내 도자기 회사의 디자인팀에서 12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브랜드를 런칭한 지 6개월 만에 대박을 쳤죠. 저희 제품이 유명 여배우의 유튜브에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 제 브랜드는 여성분들 사이에, 주부들 사이에서 핫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까지 주문이 예약된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하늘이 저를 도왔나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거든요. 뼈를 갈았다고 해도 무방해요. 왜냐고요?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혼이라는 게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이나 이혼을 하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혼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이혼당했죠. 저는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 그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전 시어머니에 의해서 이혼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혼의 구화를 차지하죠. 저는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고 그 억울함과 서름을 기반으로 회사를 퇴사한 뒤에 이를 악물고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그러니 제가 잘 되게 된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저는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었어요. 이혼녀라는 타이틀은 제게 약점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저의 그 소식은 헤어진 전남편에게 크나큰 치욕을 주었어요. 어떻게 치욕을 주었는지,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가구회사에 다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목재소에 근무하던 어머니 밑에서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외할아버지의 목재소가 오랫동안 아버지가 다니던 가구회사와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만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한 뒤에 할아버지를 떠나 주부로서 아버지를 내조하는 데 전념했어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저를 임신해 태교에 집중했죠. 어머니는 저와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주부로서 살림을 하고 육아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고 취미생활도 전혀 없었죠. 특히나 아르바이트는 아버지가 금지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저희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손이 덜 가게 되니 그제서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댄스부터 서예, 그림까지 다양하게 배웠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강좌를 다 섭렵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같이 문화센터를 다닌 동기들에게 물어물어 공방 같은 데도 다녔죠. 그래서 뜨개질, 가죽공예, 도예 같은 것들을 배웠어요. 저는 가끔 시간이 되면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어요. 동생은 그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해서 가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즐겁게 배우는 게 대체 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뜨개질이며 가죽공예며 해봤어요. 그러다 도예를 배웠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흙덩이를 만지는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서히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참 재미있었고 마지막에 기계와 도자기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할 땐 황홀하게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도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도예를 배우러 갈 때는 꼭 함께 갔죠. 그리고 어머니가 수영에 빠지게 되어 도예를 그만두게 되었을 땐 정말 슬펐어요. 그리고 그제서 어머니에게 도예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해질 텐데 도예 학원에 다니는 건 너무 무리한 짓이라고 말했어요. 더구나 제가 그 당시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어서 부모님은 제가 헛바람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전교 1등이 되면 도예를 배우게 해달라고. 대학도 도예과로 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솔직히 그 당시 부모님은 속으로 저를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교 1등을 하게 되어요. 정말 밤새 공부했거든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모님은 한 번 더 저를 말리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도예학원에 등록해줬죠. 대신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도 자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더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그 결과 저는 성적도 떨어지지 않고 도예학원에서도 잘리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도 전교 1등은 아니지만 반에서 1등은 꼭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예과에 합격했죠.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원하던 학과에 갔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어요. 그리고 즐기는 자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저는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죠. 그렇게 저는 도예과를 졸업하고 도자기 회사에 취직해요. 디자인팀에서 근무했고 빠른 속도로 과장까지 승진했죠. 과장까지 승진한 것을 가족들이 축하해줬어요. 고급 양식집에 가서 와인을 마시며 축하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제게 선자리를 권유했어요. 그건 너무 뜻밖의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연애에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첫사랑이 대학생 때인데 그때 실패해서 시금을 전폐했을 때도 아버지는 무덤덤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겠다고, 제대하면 결혼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도 별 대꾸를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얜 별로다, 걘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안은 너무 뜻밖이었죠. 아빠는 내가 누굴 만나도 양아치를 만나든 누굴 만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었어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차피 결혼할 생대가 아니니까 아무 소리 안 한 거지. 하지만 이제 너도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거야. 어떤 사람인데요? 누구길래 만나보라는 말을 해요? 아빠랑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 너랑 동갑이야. 직급은 대리. 한참 후배지. 그런데 얘가 참 싹싹하고 머리도 좋고 똑 부러진 데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대리요? 내가 부장인데 어떻게 대리를 만나요? 봐봐. 아빠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니까? 참, 어떻게 사람을 직급만 보고 판단하니? 걔도 금방 너처럼 과장 달 거다. 한번 봐라. 앞날이 창창한 애라니까? 아빠 안목을 한번 믿고 만나봐. 뭐, 아빠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는 볼게요. 그래, 아빠랑 내일 백화점 가서 옷이랑 구두 좀 사자. 내가 혼자 가서 사오려고 했는데 네 사이즈를 몰라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입으면 되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빠의 얼굴이잖니.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나가야지. 내일 가자. 시간 되지?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백화점에 가서 샤넬 원피스의 구두를 골랐고 아버지가 사줬어요. 그리고 선을 보러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부담스럽고 나도 부담스럽고. 에이, 내가 있는 게 덜 부담스럽지 않겠어? 결국 아버지는 찬양덕스럽게 함께 선자리에 갔어요. 세 사람이 모여 어색하게 밥을 먹었는데, 아니, 사실 어색한 건 저뿐이었어요. 소개팅 상대와 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서 일 이야기와 같이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 대화를 했거든요. 저는 겉돌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남자가 제 눈치를 보고 저에 대해 몇 가지 물었어요. 그리고 대답은 아버지가 다 했죠. 뭐 취미나 그런 것들도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 자랑을 엄청나게 늘어놓았어요. 우리 딸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열정적인 애였어. 도예에 빠지더니 도예과에 보내달라고. 그러면 전교 1등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이쿠 정말 전교 1등을 해버리는 거 있지? 그리고 대단한 건 그 성적을 유지했다고. 저는 나쁘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아버지는 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때 남자 반응은 어땠냐고요? 당연히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인데 고분고분 들었죠. 맞장구도 치고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아버지는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했고 나와 보니 아버지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아버지 차를 타고 귀가했어요. 어때? 괜찮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던데요. 선하고. 그래? 그럼 날 잡을까? 네? 뭐가 그렇게 급해요? 괜찮으면 날 잡는 거지 뭐. 너도 나이가 있는데 애도 생각하면 금방금방 해야지. 저는 솔직히 아버지의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좋은 사람 같으니 편하게 몇 번 더 만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날짜를 잡아온 거예요. 저를 서재로 부르더니 이 날짜 중에 어떤 날짜가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만나봤다고 날짜를 잡아요. 쇠불도 당김에 빼라고. 좋을 때 얼른 날 잡아야지. 왜? 성현이가 별로냐? 누가 별로래요? 제 말은 너무 급하다는 거죠. 둘이 좋으면 됐지 뭘 그래. 성현이도 보니까 너한테 완전히 빠졌더만. 그리고 너 어릴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결혼했다고 한 그놈도 석 달만 하고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지은아, 너 이제 어린 나이 아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재보는 거겠지만 지금이 결혼하기 나이도 적당하고 1년만 지나면 너 노산하고 그땐 늦어. 좋으면 빨리빨리 해. 아빠, 좀 이상해요. 원래 뭐든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다 아니까 그러는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알고 성현이는 같이 일해본 시간이 기니까 알고 둘 다 성품 훌륭하고 미래 창창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짝 같으니까 그렇지. 아빠가 언제 허튼 일로 밀어붙이는 거 봤어? 그야 저도 그 사람이 영 아닌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사람 같았죠. 배려심도 깊고 다정하고요. 특히나 사람이 순한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했어요. 그러니 남자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날짜를 잡았고 아버지가 전세자금을 마련해줘서 집도 구했어요. 그 후에 상견례를 했죠. 시아버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의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복장도 그렇고 언행도 그렇고 소박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본인이 전세자금을 줘서 집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부탁한다고 말을 더했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고개를 숙여가며 감사를 표현했어요.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현이와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족이 되어 장인어른 사위관계가 되면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성현이가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현이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 아직도 빠를 거고 이직을 한다면 제가 뒤에서 열심히 도울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서포트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에 저도 당황했고 시부모님도 당황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어요. 구상은 오래전에 끝났고 투자가 걱정이었는데 아버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들여보니 아버지가 남편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업 자금을 5억이나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 또한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죠. 그러자 아버지는 태연하게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안심을 한 듯 다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현했어요. 갑작스럽게 진행된 결혼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결혼한 뒤에 퇴사를 했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희 집이 부자인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산으로 1만 평 땅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만 평의 땅을 임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세를 받는데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가구 회사의 상무직을 맡고 있으니 저와 제 여동생은 부족함 없이 컸죠. 한 번도 살면서 모자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도예도 학비도 그렇고 실습을 위한 공간료, 장비 유지비가 꽤 드는 편이거든요. 그걸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친정이 꽤 찰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제 동생은 악기를 하거든요. 바이올린 전공이에요. 유학도 다녀왔죠. 지금은 한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만큼 저희 친정은 유복해요. 그래서 친정에서 전세자금을 대주고 사위의 사업자금을 대주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친정은 이후 도련님이 결혼했을 때 크게 해줬어요. 아버지가 다니는 가구회사에서 도련님의 신혼가구를 전부 마쳤는데 모두 아버지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축의금을 1,000만 원이나 했죠. 또 결혼을 하고 4년 동안 시부모님 생신 때 명품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시부모님은 모르는 일인데요. 시부모님이 가구와 가전을 다 해서 집을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보니 모두 중저가 브랜드에 심지어 어떤 가구는 중고였어요. 그걸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시부모님이 채워준 가구와 가전을 모두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모두 최고급으로 다시 맞춰줬죠. 이렇게 아버지는 저희 시부모님에게 사돈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을 해서 저는 무척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시부모님 생신에 명품 선물을 해주지만 저 또한 생신 선물을 드렸어요. 고급 청소기며 안마의자, 식기세척기 같은 것들을 선물해줬죠. 그리고 어버이날 때는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버이날 연휴에는 평소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그때 전세자금 때문에 직접 이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포장이사와 입주 청소를 불러줬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줬어요. 이 정도면 정말 1등급 며느리 아닌가요? 하지만 또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사업자금 5억을 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결혼생활 4년 중 3년 동안 2억, 2억, 1억을 투자 명목으로 줬어요. 그런데 왜 1년은 안 줬냐고요? 사실 안 준 게 아니에요. 못 준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다니던 가구회사에서 퇴직을 해요. 그 후에 소유한 땅이 있던 지역으로 귀촌을 해 1만 평을 농사짓기 시작했죠. 사실 무척 무모한 일이었어요. 제대로 농사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밀어붙였으니까요. 토양 분석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 작물 선택도 적절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첫 해에 평균의 절반도 수확하지 못했어요. 그해 아버지는 남편에게 겨우 1억을 투자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기어코 사위를 위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엔 흉년이었어요. 수입은 무슨, 인건비에 이래저래 나가는 돈을 따지면 마이너스였어요. 그 돈으로 생활하기에도 빠듯했어요. 그러니 투자할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혼하기 1년 전에는 아버지가 남편에게 투자 자금을 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위에게 투자하는 게 의무가 아닌데도 남편에게 무척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올해는 투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매우 당황해하고 난감해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짜증을 냈죠. 그러게 왜 되도 않는 농사를 하겠다고 해선 농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농사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땅을 팔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임대를 줬어야죠.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폭삭 망해버릴 줄 알았다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농사 지을 거예요? 계속 망하려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임대 주세요.
아니면 팔고 다른 일을 하던지요. 뭐 저한테 투자해도 되고요.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차갑게 말했죠. 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정말 땅을 팔아야 하나 그 고민을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난 뒤 그렇게 자주 아버지를 찾아가던 남편이 발길을 끊게 되자 아버지는 많이 상심했어요. 제가 혼자 찾아갈 때마다 남편은 뭐 하냐고 물었고 제가 사업으로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 그래, 오기 싫겠지. 장인어른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창피하겠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정말 일이 바쁘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정말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낸 것 아니에요. 남편은 아버지의 투자자가 없게 되자 무척 바빠졌어요. 사업이 휘청거렸거든요. 저희 남편이 배달 대행 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만 3개나 있던 사무실이 1개로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무실도 대거 정리되었죠. 직원 수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 수입은 말할 것도 없었죠. 남편은 회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이전보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되니 피해를 보는 건 저였어요. 남편은 제게 밑도 끝도 없이 화풀이를 했어요. 처음엔 저희 부부만의 약속을 대놓고 지키지 않았죠. 사소한 약속들 말이에요. 설거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 다 먹고 난 그릇을 물에 담가 놓는 것이나 화장실 변기 커버를 완전히 닫아 놓는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그리고 나중엔 생전하지도 않던 반찬 투정을 했어요. 맛이 너무 짜다. 이거 너무 싱겁다.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것보다 잘 만들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인데 제가 만든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거부했죠.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보란듯이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치우지도 않았어요. 거실과 부엌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치우는 건 저였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남편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척 다정하고 저를 많이 배려해 줬거든요. 물론 저희가 연애라는 걸 했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결혼을 빨리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남편의 진짜 모습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죠.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오목조목 짚어서 험담을 했어요. 자기야, 그거 어제도 입었던 거 아니야? 아닌데, 어제 옷이랑 다른 옷이야. 참, 자기는 울고든 건지 꿋꿋한 건지 매번 그렇게 비슷한 옷만 입네? 그럴 거면 옷은 왜 사는 거야? 매일 똑같은 것만 입으면 되지. 스티브 잡스처럼. 안 그래? 다른 옷이라니까. 아예 다른 옷이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잘 봐봐. 아이 참, 가까이 오지 마. 그 덩치에 가까이 오면 놀라잖아. 자기는 이제 항상 저기 멀리 가 있어. 그리고 옷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는데 자기가 입는 옷 전부 노티나. 우리 엄마가 입는 옷 같아. 대체 그건 무슨 색이야? 홍시색도 아닌 것이 팥죽색도 아닌 것이. 자기는 그게 정말 예뻐서 입는 거지? 그럼 정말 문제인데. 도자기도 예술 아니야? 예술한다는 사람이 색감 능력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디자인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나 동기들 중에 과장으로 제일 먼저 승진한 사람이야. 능력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도자기 엄청나게 잘 팔려. 제품들 중에 판매 1위 한 적도 있다고.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내 특기야.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누가 그렇게 말해? 수수한 게 아니라 자기는 쉰 거야. 딱 그 느낌이라고. 판매 1위? 글쎄다. 그게 과연 당신 디자인 때문일까? 난 믿음이 안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입고 어디 가는데? 잠깐 서류 찾으러 갈 게 있어서 회사에 가려고. 회사에 그 옷을 입고 간다고? 이 사람이 동네 창피하게. 당장 옷 갈아입어. 저번에 내가 골라준 그 원피스 입고 갔다 와. 무슨 잠깐 서류 찾으러 가는데 그 옷을 입고 가. 회사 간다면 회사. 회사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입는 줄 알면 기겁할 거다. 내가 출근할 때 입는 옷이랑 별 차이 없어. 색도 비슷하고. 그냥 조금 펑퍼짐할 뿐이야. 이제야 인정하네. 자기 옷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 그래. 자기가 출근할 때 입는 옷도 쉰내가 풀풀 날 것 같은 색이긴 하지. 하지만 이 옷은 절대 아니야.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갈아입어. 내가 사준 원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입고 가라고. 남편은 저를 옷방으로 끌고 가 저를 집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앞에서 막고 있더라고요. 제 덩치도 덩치지만 남편 덩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저는 결국 남편이 사준 원피스가 아닌 다른 옷을 입었어요. 다 갈아입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문을 빼꼼 열고 제 옷을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방문을 열었어요. 서류만 확인하고 올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왜? 혹시 밥 먹고 오나 해서. 웬일이야? 내 밥을 신경 쓰고. 요새 우리 같이 안 먹잖아. 그렇지. 아니, 같이 먹자는 게 아니라 자기 밥 먹을 때 앞니로 먹는 습관 고치라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거 진짜 할머니 같고 보기 싫어. 그리고 빨대 쓸 때도 너무 할머니처럼 하지 말고. 아직 30대인데 그러면 어떡해? 우리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한다. 얼마나 고상하게 먹고 마신다고. 자기도 알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집안에 돈도 없는데 여기서 더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에서 거실로 사라졌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고 밖으로 나왔죠. 남편은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저에게 이유도 모르고 근거도 없는 험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비라고 할까요? 아무튼 저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거였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친정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남편의 사업에 투자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분명하고 유일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올해는 투자를 못한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아버지에게 막말을 했잖아요. 그러게 왜 농사를 시작했냐? 이러다 완전히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게다가 그 뒤에 친정이 발길을 끊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딸인 저에게 들숨에 시비를 걸고 날숨에 앞담화를 까고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남편은 제게 아버지 욕도 했어요. 애초에 농사를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멍청하게 농사의 농자도 모르면서 달려드냐고 나이 값을 못한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자기 사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저희 아버지 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라도 사업에 투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참 어리석게도 저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사실 저에게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몇 년을 모아놓은 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버지의 소개로 만난 인연이지만 남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후회해요. 왜 그 돈을 빌려줬는지 뭘 믿고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남편은 제가 준 5천만 원을 가지고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더 어려워졌죠. 그러자 남편은 더 난폭하게 굴었어요. 폭력을 쓰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더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했다는 거죠. 반찬이 이게 뭐야? 이래서 무슨 힘을 내? 최소한 불고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불고기 먹을 형편이 돼? 군소리하지 말고 먹어. 뭐? 지금 남편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군소리하지 말고 먹으라고? 너 옛날 같았으면 아주 빈손으로 쫓겨났어. 알아?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재수 없으면 먹지 마. 치운다 그럼? 어쭈?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데 이렇게 나와?
다 너랑 너희 아버지 때문이잖아. 애초에 너희 아버지가 무식하게 농사에 뛰어들지만 않았어도 니네 집이 쫄딱 망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지금 내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졌는 줄 알아? 힘들어진 건 알지. 아주 잘 알지. 자기 요새 내 카드만 쓰잖아. 문자 날아오는데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왜 우리 가족 탓이야? 왜 내 친정 식구들 탓이냐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한테 투자한 금액만 총 8억이야. 그게 적은 돈이야?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정도 하면 됐잖아. 나머지는 자기가 할 일이지. 자기 사업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친정 식구들 탓만 하는 거야? 탓만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자기 그 생각하고 있어?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저를 모욕하고 저희 친정 식구들을 모욕하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사실 맞잖아요. 아버지가 투자한 8억, 제가 투자한 5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이게 아주 5천만 원 빌려줬다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가 노력을 안 해? 네가 봤어? 봤냐고. 그리고 8억? 네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8억은 순식간이야. 뒤 돌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고작 그 정도 투자했다고 떵떵거리면 안 되지. 남편은 여전히 본인 사업이 흔들리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을 부엌에 내버려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째라는 식으로 저는 남편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으로 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들어보니 남편은 제가 뱉은 말만 시댁에 전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어요. 내가 정말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너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니? 네 남편이잖아. 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그런 악담을 하면 어떻게 하니? 내가 네가 한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 우리 아들이 네 카드를 쓰고 싶어서 쓰겠니? 그걸 쓰면서도 우리 아들 마음이 편했겠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애한테 상처를 주니? 너 원래 그런 애였니? 어머님,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상현 씨가 너무 저희 가족 탓만 하잖아요.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투자를 안 해서 자기 사업이 망했다잖아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그런 투정이 어딨냐고요. 억지라고? 투정이라고 했니?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눈치 주고 그랬던 거야? 돈 좀 못 벌어온다고? 예. 사업이라는 게 늘상 호황일 수는 없는 거야.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사돈이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니? 그리고 사돈이 투자를 못하면 딸인 너라도 와이프인 너라도 투자를 했어야지. 아, 제가 5천만 원 준 건 말을 안 했나 보네요. 5천만 원?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만 사실이어도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겠니? 시어머니는 자꾸 저에게 가진 돈을 모두 남편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급기야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맹목적인 건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시아버지는 구청에서 퇴직하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두 분이 생활했거든요. 시부모님이 전세를 주고 사는데 전세금이 오를 때도 남편이 대신 내줬어요. 이래저래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준 돈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 남편의 사업이 휘청이는 그때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집세가 오를까 불안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명품이며 제게 받은 선물들을 팔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 이렇게 맹목적일 수밖에요. 하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엔 시댁 식구들의 사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해버렸죠. 그러자 사실을 안 남편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엄청나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새집 주소를 알려줬고 퇴근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집으로 왔어요. 뭐야? 평수가 왜 이래? 작은 평수로 이사했어. 그 집 둘이 살기엔 너무 컸잖아. 물론 지금은 나 혼자 지내지만. 그 집은 완전히 팔았어?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던데? 완전히 팔았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네 속셈을 모르는 줄 알아? 네가 새 아파트던 그 집 팔고 작고 허접한 집을 구한 이유를 모르는 줄 알아? 사실 제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를 돕기 위함이었어요. 남편은 그걸 아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어요. 그 좋던 가구도 몇 개는 팔았구나? 그 돈 다 어딨니? 벌써 사돈 갖다 줬니? 어차피 그 집도 아버지 돈, 풀로 아버지 돈이었어요. 뭐 문제가 돼요? 여우 같은 기집애 같으니라고. 네 부모만 부모냐? 내가 알아보니 너 매달 너희 부모한테 생활비 준다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 모르지 않잖아. 내가 그 아끼는 명품 팔아가며 쌀 사고 반찬 만들고 하는데 네 부모만 부모냐? 어머님 아버님은 성현 씨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성현 씨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대하는데 제가 왜 시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죠? 너 아주 이러다 우리 아들 돈까지 너희 부모한테 바치겠다? 어? 처가에서 내 아들 등골 빼먹겠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혼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서류를 저에게 건넸죠. 난 다 썼으니까 써서 보내. 난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못 살아. 너나 살아. 그런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욕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렇게 전 이혼녀가 되었어요. 합의 이혼을 한 뒤에 저는 회사를 다니다 1년 전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 도자기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처음엔 집안에 반대가 있었어요. 너무 무모하게 큰일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죠. 하지만 저에게 브랜드 런칭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구상한 일이었어요. 절대 무모한 일이 아니라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몸속 가득히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분노와 억울함이 저를 성공시킬 거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 브랜드를 런칭했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브랜드를 런칭한 지 6개월 만에 한 여배우의 유튜브에서 제 도자기가 소개된 계기로 제 브랜드는 대박을 쳤어요. 거의 1년 동안 예약이 꽉 차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지쳐서 잠에 들었고 일을 해야 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눈을 떠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한날 아버지가 너무 바쁜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가야 해요? 저 정말 바쁜데. 와보라니까. 너도 좋아할 만한 소식이다. 하도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퇴근을 하고 일이 많은데도 본가에 갔어요. 가니 아버지는 한바구음을 짓다가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억지로 결혼시켜서 복이 다 날아갔다가 네가 이혼을 하니 복이 다시 돌아온 것 같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이혼을 하고 직후에 너도 나도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지금 봐라. 너도 사업을 성공시키고 나도 나대로 잘 살고 있고 얼마나 좋으냐? 정말 미안하다. 자식이라고 그 삶이 내 삶이 아닌데 참 내 것처럼 손으로 주물렀구나. 이제 앞으로 그럴 일 없으니 안심하고 훨훨 날거라.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으니 아버지가 전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셔츠를 바꾸려고 오늘 백화점에 갔다. 주차를 하려고 발렛을 맡겼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성현이가 오는 거야. 네? 나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다. 그런데 발렛하는 사람들이 옷이 다 똑같잖냐.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 사업은요? 내가 여기서 뭐 하냐고 사업은 어쩌고 이라고 웃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내 벤츠 차 키를 주니까 알아서 주차를 하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셔츠를 바꾸고 차를 다시 받으니 메모가 있었어요. 메모에는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전 남편을 만났어요. 때마침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가 끝나서 카페로 갔죠. 아버지는 사업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된 거야? 넘겼습니다. 매출이 영 안 나와서 빚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은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야? 네. 집도 다시 이사했어요. 차도 팔고요.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 차 팔아도 얼마 안 나올 건데. 네,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버지에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요. 그 집에 평생 봉사하겠다고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는 차분하게 듣고는 일단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일단 미안하다. 내가 내 욕심에 내 딸한테 좋은 짝을 주겠다고 너희들 결혼 덤프트럭처럼 밀어붙인 거 미안하다. 네? 왜 그런 말씀을? 지금 네 모습을 보니 그 말이 절로 나오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럼 저한테 기회를... 아니, 말을 잘못 이해했나 본데 나는 이제 내 딸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을 망쳤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투자한 8억으로 퉁치자. 비싸게 쳐줬지? 네?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괜찮아졌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아주 살아났어. 내가 가지고 있던 땅말일세, 그 땅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도로가 났거든. 그래서 내가 꽤 많이 보상을 받았어. 방금 본 차도 그 돈으로 산 차야. 그것만 있는 줄 알아? 그 아파트 분양권 사서 3년 뒤에 입주해. 그리고 건물 2채도 사고 애들 엄마 가구 대리점 접고 가구 백화점 하나 크게 냈다네. 그리고 그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 너도 알지만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 엄마도 그렇고 아주 오래 가구만 본 사람들이잖아. 어쩌면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도 다 맞아.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해야 해. 나는 농사에 무지했고 공부도 연구도 안 했고 흉년을 날씨탓만 했는데 돌아보니 내 탓이더라고. 그때 그 말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머리가 돌았었나 봐요. 아니야, 그럴 것 없어. 정말 네가 맞는 말을 했어. 그리고 내 말에 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나? 네? 네 사업이 쫄딱 망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탓일 거야. 아닐 수가 없어. 그렇죠. 다 제 탓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쫄아서 대답할 것도 없고. 네 부탁에 나는 제대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못 알아먹지? 그러게 진득하게 기다리지. 그러면 내가 또 호구처럼 몇 억씩 투자해 줬을 텐데. 뭐, 네 복이지. 안 그러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가려다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소식을 안 전했는데 우리 지은이 사업한다? 자기 브랜드 내서 지금 대박 쳤어. 내가 보상금 받고 3억씩 딸들한테 줬거든. 그 돈으로 사업하고 있어. 나 다음에 지은이한테 연락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아마 연락 안 받을 거야. 내 딸이 요새 정말 무지하게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일하거든. 걔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이 나보다 많을걸? 그러니까 네가 오르지 못할 나무라는 거 내가 힌트 준 거야.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폭소를 했어요. 그때 성현의 표정을 네가 봤어야 했는데 얼마나 어리빠진 표정이었는지.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말도 좀 전해주지 그랬어요. 그렇네. 그 말을 못 전했네. 나중에 혹시라도 너한테 연락 오면 전해줘. 그리고 남편은 속없게도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으려다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제 전화에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 아버지 만났다며? 뭐라고 하셔? 그냥 너 만났다고.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사업도 망하고 파산 신청도 했고 그런 이야기 들었지. 지은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정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무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어른들 속으로 만났지만 좋았잖아. 서로 나쁜 감정 없었잖아. 잘 맞았잖아. 너 나 사랑했잖아.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겠어? 그래, 사랑했지. 사랑했으니까 터무니없는 네 사업에 5천만 원이나 줬지. 그리고 8억씩이나 투자한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고마웠지.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를 너무 순진하게 본 것 아니니? 기회를 달라고? 나한테나 기회를 줘. 너는 말끔하게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 너는 나한테 잊고 싶은 기억일 뿐이야. 아, 굳이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되었던 걸 찾자면 브랜드 런칭에 이를 갈게 해줬던 거? 그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는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8억이라는 돈? 그거 뒤돌면 없어지는 돈 아니야. 만약 그게 맞다면 네가 사업을 엉터리로 한 거지. 부디 네가 망한 이유를 너한테서 찾길 바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쪽팔리겠죠. 그래도 저는 전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에 이혼을 당한 것에 대한 서름과 억울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을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